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교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삶 구석구석을 바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행지를 고르는 선택,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방향, 정부가 산업 전략을 짜는 방식까지 지금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뉴스 속 장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중일 갈등, 많은 분들이 저기 두 나라가 싸우는 건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공 노선이 끊기고 관광객의 발길이 바뀌고 문화행사가 취소되며 돈의 흐름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한국의 위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 달 사이 약 15만 명 감소, 단순한 통계 하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말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신호입니다. 여행 자제 권고, 항공편 감축, 문화행사 취소. 중국이 과거에도 여러 나라와 갈등을 겪을 때 반복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카드가 다시 일본을 향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도쿄의 핵심 관광지 긴자와 아키하바라, 한때 중국어 간판과 알리페이 결제 표시가 가득했던 이 거리에서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언론 취재진들조차 중국인 인터뷰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공통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라는 토로까지 나옵니다. 항공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국제항공, 동방항공 같은 주요 항공사들이 인기 노선을 잇따라 중단했고 간사이 국제공항의 지난달 중국 노선 운항 횟수는 전달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관광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상권이 흔들립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은 다른 국가 관광객들에 비해 고가 소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나 유럽 관광객이 그 공백을 메울 거라고 말하지만 업계는 냉정합니다. 숫자는 채워도 소비 규모는 메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중일 갈등은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활 경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갈등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불씨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면 그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까? 존립위기 사태. 쉽게 말하면 우리 바로 옆 나라가 공격받아서 그 불똥이 일본까지 튈 것 같으면 일본도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일본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행동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역대 일본 총리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피해왔습니다.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공식 패턴이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걸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중국에게 내정이고 누군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도발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막으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금기어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해버린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강력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 항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광과 항공, 문화와 기업 활동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항공권 집단 취소가 진행됐습니다. 중국 내 일본 관련 문화 행사와 영화 콘텐츠 일부가 제한됐고 일본 유학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판다입니다. 중국은 판다를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빌려주고 관계가 나쁠 때는 조기 송환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던 판다들이 하나씩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이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판다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판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중국 외교에서 우호의 신호이자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그 판다가 전부 돌아간다는 건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대형 상륙함 후베이함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함정은 헬기 30대, 병력 1천여 명, 그리고 상륙작전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수납할 수 있는 대형 함정입니다. 한국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 훈련 영상은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군사 시위로 해석됩니다. 작전 여기에 더해 중국은 차이홍이라는 대형 스텔스 무인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일본 전역을 타겟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중국이 말이 아니라 장면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남서제도, 그러니까 난세이 제도를 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대만과 가까운 섬들까지 이 섬들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 섬들이 중요할까요? 지도를 한번 뒤집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이 섬들 사이의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이 섬들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면 바다 위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마게시마라는 무인도를 군사기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 훈련장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요나구니 섬에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총리실 핵심 인사가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비핵 3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핵을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을 건드리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당장 실행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내 정치적 문제도 있고 국제 조약 체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수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금 말이 아니라 배치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예정됐습니다. 그리고 2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외교에서 타이밍은 메시지입니다.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국빈으로 맞이한다는 것.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신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 동북아는 동시에 여러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까지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는 건 전략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늘 선택을 합니다. 한쪽에는 압박을, 다른 한쪽에는 관리와 협력을 선택합니다. 지금 그 관리의 대상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대통령 단독 방문이 아니라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과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건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경제협력의 장이라는 뜻입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컨텐츠 산업까지 중국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영역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중국의 시선에서 이 장면을 보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과는 관광과 문화가 막히고 기업 교류가 얼어붙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과는 국빈 방문과 비즈니스 포럼, 그리고 다수의 양해각서가 논의됩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비교 효과는 분명합니다.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압박은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그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미국과는 안보 동맹이며 일본과는 경제와 기술로 얽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동시에 유지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외교적 위치값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위치값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국가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핵심 동맹이며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적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이 동시에 겹치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의미는 그래서 큽니다. 무엇을 얻느냐보다 이 방문이 성사됐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국빈으로 맞이하고 대규모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 이건 한국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균형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일상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관광 흐름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기업 전략이 바뀝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과 동남아로 이동하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11월 기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약 15%에서 20% 증가했습니다. 항공 노선, 면세점, 숙박, 콘텐츠 소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외교 뉴스 한 줄이 우리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 곡선을 실제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한국이 서두르거나 어느 한쪽 편에 선다는 인상을 주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누구 편을 드는 외교가 아니라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외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바로 그 기본값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중일 갈등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대만 문제, 군사력 증강, 역사인식, 미중 전략 경쟁까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해결보다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관리되는 동안 그 사이 공간에서 영향력을 얻는 나라가 생깁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외교 뉴스로만 보면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이미 우리의 여행지 선택, 기업의 투자 방향, 정부의 산업 전략까지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은 싸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연결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고 있습니다. 누가 끊느냐보다 누가 이어가느냐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 콘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